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학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며 현대 과학 철학자들에 의해 진정한 과학혁명의 시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경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는 너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그의 저서 신기관에서 주장한 4대 우상론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 유명한 논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친숙하지 않을 뿐 베이컨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논리들입니다. 차근차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베이컨은 지식만이 힘이며 올바른 지식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을 담은 저서가 바로 신기관입니다. 신기한 관이 아니라 신기관입니다. 신은 새로운, 기관은 도구, 합치면 새로운 도구를 의미하며 이때의 새로운 도구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 이전 근대 철학과 과학을 주름잡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데아를 주장한 플라톤이, 과학에서는 모든 자연과학적 이론을 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지요. 기원전 40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 과학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저서를 출간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관, 원어로 오르가눔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인 1622년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시대적 과학 연구의 방법론을 뒤집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쓴 책이 신기관, 원어로 노붐 오르가눔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기관에서 베이컨이 중심으로 언급한 논리는 다름 아닌 기존의 서양 철학계를 주름잡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인 오르가눔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논리를 반박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눔에서 펼친 논리가 우리가 흔히 3단 문법으로 알고 있는 연역법입니다. 이 부분은 연역법과 기나법에서 다룰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역법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은 100%의 참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제가 참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선동설이 거짓인데도 참이라고 전제를 세우는 순간 지동설은 한낱 허무맹랑한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연역법에 대해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기관이란 연역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베이컨에게 신기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최초로 기나법을 탄생시킨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은 과학자 또는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철학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그가 탄생시킨 새로운 방법론인 기나법은 100%의 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나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할 수 있는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과학과 집단지성으로 이끌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며 실제로 실험하고 관찰하는 과학을 통해 새로운 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새로운 참도 새로운 사실이 관찰되면 또다시 새로운 참으로 수정 과정을 겪습니다. 연역법에서는 처음부터 전제를 참으로 두었기에 반박의 여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관찰은 전제에 끼워 맞출 뿐입니다. 전제가 거짓이어도 끼워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나법에서는 관찰 후 전제를 완성하기에 언제든지 관찰의 내용이 변하면 전제가 수정 가능하며 그렇게 과학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베이컨이 주장하는 신기관의 과학적 방법론의 요지는 기존의 사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 가설, 실험을 통해 새롭게 증명된 사실만 지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언인 아는 것이 힘이다는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둔 경험주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각으로가 아닌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이 정확해지기 위해 꼭 버려야 할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며 베이컨은 이를 우상, 원어로 이돌라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을 관찰할 때는 바로 이 이돌라인 우상을 버리고 실험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돌라에는 4가지가 있으며 베이컨은 이를 4대 우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과학자들을 제끼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됨과 동시에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베이컨은 신기관 1부에서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할 4대 우상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기나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상은 4가지로 나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입니다.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은 인간 본성과 각 개인의 내적 문제로 인한 우상이며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상입니다. 먼저 종족의 우상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한번 믿으면
이와 일치하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어긋나는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믿음에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이나 사회적 정서 및 편견들이 포함된다. 자연을 의인화하여 본다거나 혹은 인간 자신이 목적적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연에서도 목적을 찾는 것이 종족의 우상이다.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은 감각이든 정신이든 우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쉽다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해 우리가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보편성에 기인하는 오류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수용하고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는 선택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물을 의인화하여 바라봅니다. 꽃이 웃는다거나 새들이 노래한다와 같은 표현은 자신이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사물에 대입해서 사물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인간 자신이 목적적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연에서도 목적을 찾는 것은 자연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미신적 행위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나약하기에 무엇에서든 기댈 건덕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지니다 보니 인과관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얘는 극소수를 언급한 것일 뿐이며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 편견은 모두 종족의 우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택적 지각, 미신적 행위 등이 모든 인류가 가진 보편적 본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각 개인마다 그 편견은 다르며 이는 동굴의 우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인간은 개개인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르다. 이러한 성향들은 사람들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원하는 것만 걸러듣게 만든다. 이는 빛, 즉 진리를 차단하는 동굴과도 같아 동굴의 우상이라 한다. 베이컨이 플라톤의 국가론 제7권의 소크라테스의 비유로부터 인용한 용어입니다.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않는 편견으로 동굴에 묶여있는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개인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로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 일반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 벽에 비친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진정한 철학자는 동굴 밖의 모습이 진짜임을 알고 있지만 동굴에 갇힌 죄수는 벽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사물이 동굴 벽에 비쳤다 하여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벽에 비친 사물을 해석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을 때 누구는 공룡으로, 누구는 곰으로, 누구는 괴물로, 누구는 코끼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편견으로 해석할 때 이는 동굴의 우상에 해당됩니다. 단, 각 개인마다 편견이 다르다 하여도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행위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므로 이때는 종족의 우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시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나 실체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붙인 단어일 뿐이므로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서로 교역하며 관련을 짓는 시장에서 사물들에게 적합치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모양이라 시장의 우상이라 부른다.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교류는 언어를 이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우상은 언어에 의한 오류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발생하므로 언어가 가지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관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는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를 언어가 사고에 폭력을 가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한 논쟁이나 일삼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예로 든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운, 최초의 동자, 행성천부, 불의 원소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동자는 부동의 동자를 일컫습니다. 이외에 이데아, 만역, 유령, 영혼, 자유,
등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가 실존하지 않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의미가 추가되어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컨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중요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언어 우위론입니다. 언어 우위론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또다시 언급하지만 테드 창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컨택트에서 언급된 사피아 오프의 가설이 언어 우위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피아 오프의 가설은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지는 않지만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존재가 사고에 깊이 파고들어 마치 실제처럼 자리잡게 되는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역사에서 뼈저리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기존 학문의 권위만 따라서 생겨나는 편견을 말한다. 관련 없는 내용에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걸 운운하는 철학들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극장은 권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고안된 철학 체계들은 생각건대 무대에서 환상적이고 연극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각본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 철학 체계 혹은 고대의 철학 체계나 학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각본은 수없이 만들어져 상연되고 있는데 오류의 종류는 전혀 다르지만 그 원인은 대체로 같다. 철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철학 이외에 구태의연한 관습과 경솔함과 태만이 만성화되어 있는 여러 분야의 많은 요소들도 마찬가지다. 극장의 우상은 학문적 체계에 대한 맹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학설의 우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학설이 가능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칸트는 물 자체로 표현합니다. 올바른 도덕적 이론에 대해서도 복리주의와 정언명령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에서도 관념론과 경험론은 다른 결론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학설에 수만큼이나 우상이 있고 또 새로운 학설이 생겨나면서 우상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수긍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며 사람들이 미신, 신학, 철학 등 기존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론들의 권위에 의지하려는 태도는 제대로 된 학문 체계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극장의 우상 혹은 학설의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마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정신이 종교나 신학의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국가가 새로운 학설들을 단속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파의 철학이나 학설들이 생겼을 것이다. 그나마 종교와 국가가 더 많은 우상들이 생기는 것을 단속했기에 지금 이 정도이지, 종교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고 국가가 우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우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가 바로 극장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시대를 앞선 민주주의 사상으로 인해 천체를 놓고 각양각색의 천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철학에서도 각양각색의 학설들이 아주 쉽게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수많은 극장의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인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당시 아테네를 방문하고 수없이 많은 다신교 사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의 제단을 보고 종교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의 열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많은 제단 중 한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제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진정한 진리를 알려줄 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제단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바울이 알려준 것이며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신전과 사상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엄격한 군주제에 의해 통제되었더라면 이런 사상들이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베이컨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귀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귀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찰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과정은 관찰을 통한 정보 수집이며 이때 적용해야 할 백그라운드 지식은 브레인스토밍과 에디팅입니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거르지 않는 정보를 수용한 후 격가지를 쳐낸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옆집 초딩의 의견도, 앞집 할머니의 의견도, 뒷집 탈북민의 의견도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이후 에디팅 단계에서 편집 과정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납법은 관찰이 전제를 선행합니다. 기납법의 첫 단계는 발견 목록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례를 수용하여 수중에 사는 동물의 존재 사례를 목록에 작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록의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작성합니다. 모든 어류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가설을 전제로 도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설인 전제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험과 관찰과 더불어 반드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반복하여 가설인 전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나타나면 그 가설인 전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 중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는 동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수중 포유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폐로 숨을 쉽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가설이 전제로 성립됩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은 아가미로 숨을 쉬거나 폐로 숨을 쉰다. 그 다음부터는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더 이상 수정하려 해도 수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 이 가설은 가설적 전제가 아닌 참인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류가 수중의 모든 동물을 확인하지 않는 한 참인 전제로 결론 내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납법은 개연성만 있을 뿐 필연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과학이 발전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연역법은 전제가 관찰을 선행하지만 기납법은 관찰이 전제를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찰은 언제든 새로운 사실이 관찰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이컨의 기납법의 핵심은 바로 수정의 여지에 있습니다. 이후 현대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논리 실증주의로 이 이론을 대폭 보강합니다. 그리고 그 기납법의 또 다른 이름이 일반화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베이컨과 관련된 흥미로운 몇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적 연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컨이 1561년 출생,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 출생, 지동설 최초의 순교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1548년 출생, 케플러가 1571년 출생, 갈릴레오가 1564년 출생,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 출생, 마키아벨리가 1469년 출생,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라고 말한 데카르트가 1596년 출생, 같은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1564년 출생, 리바이어던이라는 대작을 완성한 같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1588년 출생, 같은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1642년 출생, 그리고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역사학자 랑케가 1795년 출생합니다. 베이컨은 르네상스 직후 과학의 태동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과학이 태동하던 시기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에 그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을 창안할 필요를 느끼고 사고가 아닌 관찰에 중심을 두어 기납법과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신기관이라는 시대의 역작을 완성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고스란히 그의 비서였던 토마스 홉스에게 전해져 이성으로 국가의 탄생을 설명한 역사적 대작인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편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에게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에 따라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정신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의 진리로 여겼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의 바탕을 둔 자유낙 하운동과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실제 실험을 통해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 실험과 파스테리의 발효 생물학에 의해 2000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지만 기존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여 경험주의를 탄생시킨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의 열정은 그의 마지막 죽음의 행적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는 오랜 연구 주제인 열에 대한 관심으로 냉각이 음식물 부패와 보존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추운 날 닭의 몸에 눈을 채워서 관찰하는 실험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 결국 사망합니다. 오늘은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백그라운드 1권, 기납법과 연역법, 백그라운드 2권, 칼 포퍼의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적 추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